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라는 것은 예전처럼 이렇게 물건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소비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ESG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22년에도 ESG 열풍은 계속될까?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ESG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어요. 미래 기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ESG라는 뉴노멀을 넘어서 더 나은 노멀인 베터 노멀을 향해 가야 될 겁니다. 경제 생태계는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요, 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ESG ETF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그래서 김프로 당신은 ESG를 투자로 승화시켜서 돈 좀 벌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첫 번째 먼슬리 소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ESG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문을 열게 된 마인드 송유력입니다. 저는 오늘 ESG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에 앞서서 세상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삶의 진화예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변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관찰되어지고, 그를 기반으로 삶이 조금씩 좀 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을 이게 보게 되어서 오늘은 진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팬데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벌써 2년이 넘게 우리는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변화를 계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내부에 있는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연구소가 냈던 리포트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첫 해 5월 달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쇼핑을 가상화하고 있구나. 두 번째는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뜨고 있구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어떤 강의를 듣거나 공부한 내용들이 이제 온라인에 되고 있구나. 네 번째, 정말 여러분 요즘 많이 보고 계시죠? OTT 서비스들. 이제는 방송국에서 주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늘 새로운 컨텐츠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구나. 다섯 번째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도 움직이는구나. 마지막에는 이제 해먹는 부분이죠. 내가 제대로 해먹고 싶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좀 챙겨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음식도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과 5개월 만에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전화했고 여기에 따른 적응에 대한 부분을 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8월 달입니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예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음식을 챙기고 해먹는 일들은 엄청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외부에 있는 그런 훌륭한 음식들을 집 안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꾸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강연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2일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 2일 동안에 6끼가 있었는데 몇 끼나 시켜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2, 3, 4위가 나옵니다. 이제는 전체 우리가 생각하는 식생활의 뭐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가상화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화분식물, 꽃병처럼 반려식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리클라이너 같이 내가 쾌적하게 살고 싶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업무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심화되고 강화되고 있고요. 요즘 메타버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집 꾸미는 거 나옵니다. 드디어 내가 집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니까 여기에 예쁜 것들 놓고 편하게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퍼실리티를 꾸미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컨텐츠 소비 쪽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들을 잘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이제 아주 튼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 부분에 분해서 드디어 우울증 나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이제 요리하는 것들을 좀 깊게 가볼까에 대한 부분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 사이에 이렇게 깊어지는 삶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우리 삶의 변화가 가속도가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중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잘 고르고 그걸 기반으로 삶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게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움직이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엄청 빨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은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야지라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트렌드였는데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운전해야지 이런 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차 안에서 하는 행동들이 늘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커피도 마시고요. 테이크아웃으로. 유튜브도 보고요. 인스타그램에 찍어 올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노래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드라이브를 그냥 하는 것도 늘기 시작하고요. 근데 자동차 극장에도 갑니다. 이처럼 많은 형태의 새로운 니즈가 올라가면 우리 삶이 다채로워지는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차박이었어요. 차박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여러분 캠핑 같은 경우에는 있던 우리의 행위가 강화된 겁니다. 근데 차박은 없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차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게 보았죠. 뭐가 나오냐 하면 레이 차박처럼 예쁜 차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같은 차종으로 가족이 움직이는 것도 나오는데 한결같이 트렁크에서 바라본 바깥쪽 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저희가 자동차 데이터를 오래 봤는데 보통 밖에서 찍거나 뭐 핸들을 잡고 찍는 거였어요. 이젠 그렇지가 않고 차 안에서 밖을 보는 것이 나온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범주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용이 다채로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함께 움직였을 때 즐기기 위한 뭐 조명, 피크닉 테이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아웃도어 용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한결같이 너무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차에서 자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냉난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예전 방식으로는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지구온난화에 우리가 안 좋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에 따른 효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이유가 일산화탄소 같은 부분들이 차 내로 유입되면 그때는 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EV, 전기차입니다. 그럼 전기차를 기반으로 했던 차박이라는 것이 흥미로운 우리 삶의 하나의 액센트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건 뭐였냐 하면 기술이 우리 삶을 돕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출발은 뭐였냐면 탄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과 연결된 형태의 서비스가 우리 지구에 안 좋으니까 우리는 EV로 대체적인 형태의 에너지원을 찾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실용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그것보다도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되어진 거예요. 뭐가 나오냐 하면 차에서 잘 수 있군요. 그러니까 EV라는 게 우리 삶이 확장되어질 때 너무나 소중한 기술이었군요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출발은 뭐였냐 하면 지구 환경을 위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풍요로움으로 더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한 자동차 회사가 2010년도 중반쯤에 만들었던 이 중에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를 이렇게 차 안에 넣은 거였어요. 정말 예쁜 아이디어였죠. 근데 이 제품은 실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제품이 실제로 나왔다면 지금 팬데믹 시대에 엄청나게 많이 각광받고 팔리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욕망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지향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지향점에 좀 다가서 있으면 사람들부터 환영받고 더 나은 형태의 삶에 대한 합의가 산업적인 형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생존이라는 게 소중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 의미 수행하는 것이 참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뭘 알게 됐냐면 난 누구지? 우리는 이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에 대한 자아 같은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크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와 각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거나 혹은 펼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속하다예요. 예전에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해져 있는 목표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거야. 마치 스퍼트 하는데 피니시 라인이 있는 것 같은 거였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고 삶은 길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잘 챙겨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죠.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닝 루틴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밀 프랩으로 일주일치에 대한 부분들을 플래닝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면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챙길 만큼 일상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메인테이닝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기반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를 잘 쌓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태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드레스를 입고 나온 분이 더 많이 환영받는 형태의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연보호 레벨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파괴했으니까 좀 보호해볼까 이런 레벨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연을 두려워하죠. 이유가 너무나 환경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뭐 허리케인부터 수많은 형태의 새로운 온난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우리를 이제 옥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하고 있냐면 그것들과의 공존, 환경에서의 나의 의미들, 그걸 이유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작업들이 많이 장려되어지고 공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면 챌린저라는 분들이 본인의 삶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건이라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채식을 해야지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그게 아니라 비건은 일종의 이즘이에요. 비건이즘이죠. 이유는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건강을 넘어서 전체 에코시스템에 대한 공존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태도로서의 비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하나의 의식적인 형태의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식습관이었다면 지금은 삶의 태도가 비건이 된 거예요. 그만큼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디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데이터에 2016년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그것이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 이런 거였다면 지금 그게 아니라 지구 환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존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동력으로서의 죄책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형태였다면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과 개인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배제되어지거나 아니면 선호되지 않는 형태의 것들로 이제는 평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극도 줄이고 낭비도 줄이고 지금처럼 했던 무제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밸류를 받고 그를 기반으로 가치를 주는 형태의 어떤 관계로 더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면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기업에 입사하는 ESG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고객은 좋은 기업에게 돈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존에 필요한 준칙을 지키는 것이 비용이었다면 지금은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의 투자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상승되어진다면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의 성숙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소비자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의미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철학에 공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소비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의미 소비라고 부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비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물건 사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풍요를 얻은 세대에게는 소비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표현의 소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향유하는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브랜드는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철학으로 설파하고 그를 기반으로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착한 경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걸기대회를 한다거나 하나의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 내재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바꾸고 내부에서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하고 그를 기반으로 우리의 모든 형태의 행위들을 점검하는 과정 자체가 반드시 요구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한 검증 체계가 요구되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남기 때문에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투명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결국 우리 일상을 체록하고 기록하고 그를 기반으로 쌓아나가는 과정, 즉 아카이브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ESG와 데이터의 투명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행이 아니라 데이터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진 모든 행위에 대한 점검과 그를 위한 정립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함으로써 그를 기반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순리와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팬데믹도 오고 세계화의 하이퍼 커넥티비티 모든 것들이 이제 변화의 인자가 되어서 우리 삶이 굉장히 고단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상대를 존중하고 전체의 서스테너빌리티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외의 생명체까지도 전부 다 배려할 만큼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이 커지는 만큼의 우리의 어떤 것을 수용하려는 태도 자체나
우리의 자세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메라노멀한 상태의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 마인.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G 전문 온라인 미디어 임팩트원 대표 박난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ESG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2022 ESG 디바이드가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ESG에 대한 기업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라는 트렌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해부터 ESG가 너무 뜨니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2022년에도 ESG 열풍은 계속될까? 아니면 사그라들까? 궁금하시죠? 제가 예전에 유모차를 밀고 밖에 나가봤는데요. 지하철에 정말 계단이 많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기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계단이었어요. 저는 ESG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ESG를 잘 몰랐기 때문에 ESG가 안 보였던 겁니다. 이 표들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10년간 ESG라는 키워드의 구글 트렌드 검색이에요. 맨 왼쪽 상단이 한국인데요. 프랑스, 일본, 미국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가장 늦게, 가장 가파르게 ESG라는 용어가 검색되고 있죠. 우리는 ESG를 트렌드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에선 ESG가 트렌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ESG가 세부 주제 단위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ESG가 트렌드였을지 몰라도 이제 ESG는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ESG를 관통하는 4가지 정도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기업을 말한다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연일 외신에서는 기후재앙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해 독일과 벨기에에서는 홍수 피해로 180명이 사망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2010년대 이후로 거의 매년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ESG가 왜 부각되죠? 기후변화, 코로나19 이런 재앙을 직면했었잖아요.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 배를 탔어요. 탄소 중립, 넷제로라는 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를 탈 때 통행권만 확인했어요. 넷제로를 선언하기만 하면 그 배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누가 그 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온도인데요. 블랙록, MSCI,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 세계 금융권에서 각 기업의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후 온도를 내놓고 있어요. MSCI는 아예 수천 개 기업의 기후 온도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기후 온도 그래프예요. 기준 온도는 1.5도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해서 약속한 온도죠. 이 1.5도에 가까운 기업도 있는 반면에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내뿜어서 8도에 가까운 기업도 있습니다. 시스코나 에릭슨 같이 1.5도 이하를 달성한 기업은 아직 소수이고요. 국내나 해외 기업 모두 다들 비슷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과 수익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온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기후 온도가 바로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땡땡땡에서 나온다입니다. 코로나19 때 전 세계는 2가지 대란을 겪었습니다. 공급망 셧다운과 영상에서 보듯이 쓰레기 대란이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소외된 애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들 멋진 스마트폰을 찾지 이 스마트폰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개 기업이 곧 쓰레기가 될 제품을 만들고 버리고 또 만들고 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에 언젠가는 임계점이 닥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강력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closed loop, 쉬운 말로 하면 재활용, 재사용입니다. 앞으로 제품 평가의 기준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에 눈이 쏠릴 겁니다. 기업이 100조 원을 벌어도 세상에 50조만큼의 쓰레기를 안겨줬다면 그걸 물어내라고 세상이 요구할 겁니다. 이 기업들 사례를 한번 보시죠. 레고는 앞으로 1, 2년 안에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레고 블록을 출시합니다. 아디다스는 2025년까지 10개 제품군 중에서 9개를 지속가능 제품군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이미 2020년에 종이 튜브형 화장품 용기를 공개했고요. 심지어 양주병까지도 야자수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 에코플랜트가 회사명에서 건설을 떼내고 에코를 붙여서 폐기물과 친환경 사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착해서 이렇게 바뀔까요? 아니요. 생존 본능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앞으로 혁신하려면 우리는 최종 프로덕트가 아니라 최종 웨이스트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풋프린트가 남긴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제품 그 자체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과정을 자꾸 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에 반대하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거셌죠.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직원들한테 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대적인 불매운동 조짐이 벌어졌고 결국 티셔츠를 25만 장이나 주문해서 입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매장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이 블룸버그 기사는요, AI가 기업의 주주총회, 컨퍼런스 이런 곳에서 CEO가 하는 모든 말들을 분석해서 이 기업이 그린워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는 기사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제 기업의 언행 일치가 순식간에 외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두 디지털 풋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업이 막으려고 해도 직원들이나 협력업체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ESG를 그렇게 강조하던 블랙록도, 도이치 자산운용도, 페이스북도 모두 지난해 내부 직원들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부도덕함을 고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조직 내에서 예전엔 다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묵은 관행이 잘 안 드러났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네 번째, 2022년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내용입니다. E와 S 이야기를 했으니 G, governance, 지배구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기사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다양성 관련 기사인데요. 블랙록은 아예 이사회에 30%라는 다양성 목표를 제시했고요. 골드만삭스도 흑인이나 여성같이 소수 그룹의 이사를 최소 1명 이상 두라고 했습니다. 왜 다양성 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요? 오죽하면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세대교체 신호탄이 울려 퍼졌을까요? 급기야 행동주의 투자자들까지 나서서 기업한테 변화라고 촉구하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던 로얄 더치셀은 행동주의자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패소하고 아예 본사를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집단 사고의 위험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여기서 골리앗이 왜 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리앗의 군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쬐끄만 다윗보다 키도 크지, 무기도 훨씬 많지, 숫자도 어마어마한데 설마 저 꼬맹이한테 지겠어? 응집력이 강한 사회일수록 이런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게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리더들이 비슷한 학력, 경력, 세대, 성별로 뭉쳐 있으면 앞으로 닥쳐올 초격변 시대에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사회 다양성을 갖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집단 사고를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SG가 중요해진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기업과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는 별로 ESG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과 같은 세상을 상상했을까요? 우리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살 수 있지만 그만큼 불편하고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커지는 거죠.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ESG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ESG 디바이드, 즉 ESG 격차가 커지면 점점 뒤처진 기업이 됩니다. 결국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입사하는 회사가 ESG를 잘하는 회사였으면 좋겠습니다. ESG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어요. 미래 기업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ESG라는 뉴노멀을 넘어서 더 나은 노멀인 베러 노멀을 향해 가야 될 때입니다. 글로벌 규제에 잘 대응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규칙을 만들고 리드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그 주인공이 대한민국 기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슬리 소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ESG 이야기로 오늘 강연하게 된 3프로TV 김프로 저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 좋아하십니까? 요즘 유명 스타들이 많이 나오는 환경 예능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사실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요, 빅데이터의 총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방송 제작사가 환경을 예능 방송의 컨셉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친환경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격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직전 1년 동안요, ESG 상장지수 펀드, 즉 ETF라고 하는 게 10개 중에 7개가 2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ETF는 연 상승률이 무려 40% 이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요, 투자자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ESG ETF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ESG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해보고 그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변화입니다. 실질적인 ESG의 트리거, 즉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인데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기업가들에게 여러 차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바로 이 ESG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겠다. 그리고 각 기업의 사업 모델을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블랙록의 투자 자산 규모는요, 무려 1경 이상입니다.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맥도널드의 최대 주주고요.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에 있어서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국내 대표 기업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투자계에 막강한 힘을 가진 블랙록이 ESG 투자 혁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요, ESG를 투자의 핵심 원칙으로 선언하고 모든 자산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ESG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또한 내년까지 ESG 투자 규모를 자산의 5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ESG를 투자 전략에 반영하고 기업에게 ESG 스탠다드에 맞춘 경영의 혁신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역할과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미국의 200대 기업인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요, 놀라운 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애플의 짐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등 181명의 CEO들이 기업의 목적인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5개의 목적을 새롭게 제시했는데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종업원에게 투자한다, 그리고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주주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온 주주자본주의의 종언을 구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변화는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계란과 유제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바이탈 팜즈라는 기업은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워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외 금융사들 역시 ESG와 관련된 활동을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죠. 영국의 로이드 뱅크는 그린 프로젝트용 대출 시 25bp, 즉 0.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HSBC USA 경우는 지속가능성 실적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차는 폐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녹색 채권, 그린본드라고 하죠. 4천억 원 발행, 그리고 임직원 인권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서 ESG 경영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요, 지난해 공동으로 ESG 펀드를 구성했는데요. SK텔레콤과 카카오가 각각 100억 원을 출자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택시 회사와 시각장애인용 점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ESG가 워낙 화두가 되니까 나도 ESG에 어떻게든 투자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ESG를 잘하는 기업이고 또 그 잘한다는 ESG가 나의 투자 수익률로 연결될까.
저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시가총액 1등 한 회사는 미국의 엑슨모빌이었습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석유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그 회사의 주가와 웨스테드라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한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보시죠.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이 회사는 원래 석탄에 관련된 비즈니스 그리고 또 석유에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주로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회사는 이게 영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석유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를 다 매각하고요. 그리고 석탄의 비즈니스를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풍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그 비즈니스를 채웠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2021년과 2022년을 바로 ESG 경영의 원년이 될 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ESG 중에서 즉 인바이먼트, 환경에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었는데요. 앞으로는 S인 소셜과 G인 거버넌스의 비중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19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 회사의 요구르트를 먹으면 기억하십니까? 그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보면 너무너무 허술했죠. 예를 들면 방역학자라든지 전염병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검증하지도 않은 얘기를 발표를 하고 주가가 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주식을 산 분들은 그 다음날 폭락하는 주가에 아무런 대비 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 그 사회가 그 회사에 주는 어떤 인상이라든지 영향이 기업 경영에 그닥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늦게 전파되니까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류의 반사회적인 경영 활동이 순식간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게 투자의 세계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기업은 여러분 투자를 피하셔야 됩니다. 가버넌스를 굳이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기업의 지배 구조입니다. 어떤 재벌 그룹이 있는데요. 그 재벌 그룹의 지분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떤 계열사 지분 가격이 낮아야 그 최대 주주가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우리가 구분해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굉장히 투자를 오래 한 분들 몇몇은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재벌 그룹이나 계열사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2020년 코로나 시점부터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2020년도에 제가 가장 큰 수익을 냈던 투자는 바로 풍력에 대한 투자였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전기차에 관련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가가 오를지 투자의 성과가 좋고 나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지구촌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류는 자연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강한 화두를 우리는 함께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쪽에 공부를 하고 또한 투자를 하고 비교적 다른 분야의 투자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에게 가장 영향을 준 말은 바로 뉴 노멀입니다.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직원들의 업무 형태도 비대면으로 바꿔야 하는 등 팬데믹은 우리를 새로운 표준의 시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있었죠.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에 모여서 작업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고 고객을 또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영업이 타격을 입자 그곳에서 일을 하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생태계는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뉴 노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무너져가는 시장 구성원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터 노멀이 제시되었습니다. 베터 노멀은요, 뉴 노멀이 다루지 않는 뉴 노멀의 사각지대를 채워서 우리의 시장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ESG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뉴 노멀이니 베터 노멀이니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베터 노멀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ESG 역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뉴 노멀이 자리 잡아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ESG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ESG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며 기업들은 이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 그리고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SG라는 거대한 파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게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재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남다르고 차별화된 파도 타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2년 한 해는 즐거운 파도 타기를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